한국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정현송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계급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회, 두 번째 주제가 소련과의 동맹, 세 번째 주제가 중국 주변의 소수민족, 네 번째 마지막 주제가 한국전쟁으로 발표를 순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황제에 의해 유지되던 청왕조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무너졌죠. 1949년 중국은 새로운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농민 계급을 혁명의 기반으로 삼았고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또한 민족 자본가, 계급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티에난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외세에 굴종했던 굴복했던 중국 인민들이 마침내 굴기를 선포한 것이죠. 위안스카이가 1912년 중화민국 초대 총통에 취임한 이후 37년에 걸친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중국의 건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네, 또 국기는 붉은색을 바탕으로 노란색 오각형 별 1개와 그 주변에 4개의 작은 별이 박힌 오성 홍기를 국기로 확정했습니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상징하고 4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 자본과 계급을 연맹을 상징합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중국을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인민민주 독재를 실행하고 제국주의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념으로 규정했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본다면 행정부와 의회를 합쳐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정부의 최고 관리들을 선출합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련의 정치적 개혁을 실행하는 동안 경제적 변환을 시도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마비된 국가 경제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에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인민폐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통일시켰습니다.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고 농업세, 상업세, 공업세 혹은 판매세,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촌에는 1950년 6월에 토지개혁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몰수해서 토지가 없는 빈농에게 또 재분배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토지를 가져보지 못했던 가난한 농민들과 공산당 신정권 사이에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핵심적인 개혁 정책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또한 혼인법을 새로 개정해서 축척과 같은 낡은 가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유교적 가족 제도에 억눌려 있던 중국 여성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하고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지위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두 번째 주제로는 소련과의 동맹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 마오쩌둥의 외교 전략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소련,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할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 12월 16일 마오쩌둥은 소련의 경제 원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소우호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소련의 원조는 인민공화국 초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이것은 중국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지로 삼고자 하는 소련의 정치적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약국의 관계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는 중국수 주변의 소수민족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중국은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적 권력으로 통일된 다민족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변경 지역 소수 민족들의 분리 독립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동안 군벌의 대립, 외국의 침략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되었던 변경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신장, 내몽골, 만주, 티베트 등이 중국에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간적 질서로부터 소수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저항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소련의 힘을 빌려서 중국 영토 내로 편입시키는 등의 일이 일어났었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을 배웠는데 왜 한국 전쟁 이야기가 들어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소련과의 우호 동맹을 체결한 후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그 전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지 1년여 지난 시점에서 국내의 많은 문제들과 티베트 침공, 타이완, 견제 등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지만 마오쩌둥은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회주의 최전선인 북한을 미군이 만약에 차지한다면 전쟁을 중국 본토로도 확대될 수 있고 자칫 중국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마침내 스탈린은 김일성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고 마오쩌둥은 스탈린으로부터 소련 공군이 협력한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참전을 통보합니다. 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결국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잠본주의 세력과 대항하겠다는 정신무장 운동을 펼칩니다. 중국 인민들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고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였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혁명 작업들은 어쩌면 마오쩌둥이 가장 원했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배우는데 한국 전쟁이 들어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국 전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한국 전쟁은 중국 내에서의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